오늘 부동산 투자 정보 분석 지역주택조합의 모든 것인데요. 이 지역주택조합이 요즘 되게 말들이 많은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주택조합을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실제로 저는 2009년도, 2010년, 11년 이렇게 해가지고 3년 동안 제가 지역주택조합을 직접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역주택조합 개발 사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도 해요. 그때는 개발 사업자 디벨로퍼 입장에서 강의를 하죠. 그쵸? 여러분들한테 그런 식의 강의는 안 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한테 뭘 강의냐면은 제가 시행을 직접 해봤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시행을 직접 해봤기 때문에 사업 구도를 알잖아요. 그쵸? 사업 구도가 이렇게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주택에 투자를 할 때는 그 사업 구도를 알고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멋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걸려서 어떻게 돼요? 한번 물리면은. 재미난 거 얘기해 드릴까요? 혹시 곡소리 나요? 노량진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 2003년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거든요. 노량진 본동에 가면은, 노량진 본동 시장에 가면은, 본동 시장 있잖아요. 오른쪽에 가면은 펜스 쫙 쳐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이에요. 근데 2003년도에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 놓고 설립 인가를 받아 놓고 2005년도에 뭔 짓을 했냐면은,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이 뭔 짓을 했냐면은, 국민은행에 있는 직원들 있죠. 그 직원들을 끌어당겼어요. 그럼 직장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직장 주택조합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끌어당겼어요. 한 130명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처음에 이 지역주택 사업이라는 게 땅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토지대를 모아가지고서는 조합원이 토지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주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를 하면 토지대를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창기 때 토지대를 2억을 받았단 말이에요. 2006년도에요. 그러면 지금 11년, 12년 차인 거예요. 11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착공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때 다 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일부는 뭐 했어요? 대출 받았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대출 받았던 사람 지금까지 이자 냈으면 어떻게 돼요? 10년 동안 이자 냈으면요. 예. 아니 2억에서 1억만 대출 받았어도 지금 대출 이자 포함해서 했다라면 지금까지 했다라면 거의 3억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억이라는 돈을 물려놓은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지역주택 사업의 맹점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하나 재미난 얘기 드릴게요. 성수역 밑에 보면 지역주택조합에 옛날에 사업했던 게 있어요. 자리가. 근데 지금도 소송 중인데, 그 재미난 사건인데, 아주 재미난 사건이에요. 거기도 2001년도인가 2002년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놓고 사업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 토지가 확보를 못했어. 근데 대우증권에서 PF 대출을 이렇게 줬거든요. 그 당시 때 시공사 연대보증이 들어가요. PF 대출하려면 연대보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시공사가 두산건설이에요. 실제로 두산건설이 들어갔다가 사업이 나중에 지지부진하게 안 되니까 지급보증 썼으니까 얘 입장에서는 두산건설 입장은 더 이상 뭐예요? 돈 이자 낼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를 내야 되는데 얘들이 지급보증 썼으니까 나중에 원래는 조합이 이자를 내야 되다가 조합이 나중에 토지 확보를 못하고 사업을 진행 못하니까 이자도 못 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두산건설은 나자빠 져버리죠. 그래서 두산건설이 연대보증 써줬으니까 두산건설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채권을 갖다가 다 누가 가져가냐면은 그 두산건설이 사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지역주택 사업지를 갖다 경매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사업지를 누가 낙찰받게 돼요? 그러면 두산건설이 낙찰받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럼 거기에 있었던 그 땅을 가지고 있었다가 조합에다가 이렇게 계약서 써주고 넘겨줬던 사람들. 일부는 팔고 나왔던 사람들은 자기가 팔고 나왔으니까 저는 상관없는데 일부는 자기 토지에, 자기 주택에 있는 걸, 토지나 주택에 있는 것 다 조합에다가 대신 주고 나중에 아파트 돌려받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원주민, 그 다음에 그걸 지주조합원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지주조합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겠어요? 다 날렸죠. 한 푼도 못 받고요. 그게 되게 무서운 사업인데, 제가 오늘도 참 생각했던 게 뭐냐면, 생소하긴 생소한데, 그래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은, 강의를 좀 꽤 많이 들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20명 조금 넘게 신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아직도 이게 내가 모르는 게 있다라면은 부동산은 미리 공부해 놓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그냥 자기가 편하고 그러니까 알아듣기 편하고 이렇게 좋은 거는 그냥 이렇게 아무리 어려워도 알아듣기 편한 걸 하려고
아무리 좀 어려워도 뭐 투자처 알려준다면 우르르 올리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냉정한 투자예요. 네. 그래서 써놨잖아요. 뭐야, 뭐 투자 정보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 제가 지역주택조합을 사면서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도 지역주택조합을 하면서 사실은 그 사업자가 깨졌거든요. 하기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놀라운 게요. 동작구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는 곳이 동작구예요. 왜 동작구냐면은, 잘 보세요. 동작구를 가게 되면요. 동작구에 가면은 상도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량진동, 본동부 일대 이게 옛날에 다 보면 다 뭐예요? 다? 옛날에 그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골목길이 뭐야? 꾸불덩 거리죠. 거기 조선시대부터 살았으니까. 골목길이 다 꾸불덩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낙후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랫동안 살던 40년, 50년 살아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싹 제껴버리고 서면 지역주택도 사업한다 그러니까 좋잖아요. 게다가 깨진 데가 무지개 많아요. 지금 동작구에 보면요. 사업지가 27군데예요. 동작구에 하나만. 27개 중에 진짜 사업 성공한 건 7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20개는요. 날라갔거나 아직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누군가 새로 시작하는 거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주택조합 맥락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참고로 개발사업 디벨로퍼 하는 강의는 이거 8주 강의예요. 24시간 강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지주작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주들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지주작업이라고 불러요. 지주작업도 노하우가 필요해요. 단계별로. 지주작업 하나하나만 노하우만 알려주는데 1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주작업할 때 뭐라 하냐면 이런 거 있어요. 뭐 우리가 이런 명칭을 써요. 꼴통형. 저희들끼리 그렇게 써요. 그 명칭을. 그 다음에 이렇게 있잖아요. 왜? 오락가락형. 꼴통형은 뭐냐면 가면은 나 안에부터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락가락하면은 와가지고 열심히 뭐 사업 설명회 듣고 대행사 사무실도 찾아오고 막 그러는데 결국 무상이에요. 안 써요. 주구석가라도. 간 보는 사람. 이런 분들은 대부분 충청도 출신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나중에 잘해야 되는데 이게 기질에 따라서 이게 혹시나 이게 참고로 저는 오리지널 충북 음성 출신이에요. 고향이. 근데 저는 충청도하고는 좀 스타일이 좀 틀려요. 이 충청도 사람들은 예전에 이런 거 있어요. 뭐냐면은 옛날 삼국시대 때, 그쵸? 삼국시대 때 오늘은 백제인데 내일이면 또 신라가 되고 내일 모레면 고구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쟤들은 깃발을 다 와더라도 확인을 하는 거예요. 다 올 때까지 백제 왔구나. 그러면은 아직은 우리 땅이니까 오케이 알았어 잘 왔어 그러지만 고구려 오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백제처럼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충청도 사람들은 전형적인 거, 특히 충청북도가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형적인 거죠. 그게 뭐예요? 간을 잘 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할 때도 어떻게 해요? 투자를 못 해요. 간보다 끝나요. 그러다 맨날 상투 잡는 사람들은 충청북도 사람들. 전혀 이상한 사람이에요. 더 재미난 얘기 드릴까요? 우리나라 형사정책연구원이라고 있어요.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보면은 충청도 사람들이 사기꾼이 제일 많아요. 인구 비례해서요. 비율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충청도 사람 이렇게 말 믿지 마요. 그래서 저는 조금 틀리다 그랬어요, 아까. 아무튼 부동산 개발 사업은 지역주택 개발 사업의 종류, 그 다음에 지역주택 사업 프로세스라고 해줄 건데, 요거를 제가 원래 그 개발 강의할 때는 그 A3 용기를 크게 출력을 해서 줄 건데, 좀 이따 출력해서 드릴 거예요, 한 장을.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좀 세요. 굉장히 복잡해요. 네. 그래서 그런 맥락을 좀 알아야 돼. 이거 A4 용지로 출력을 하려면은 뭐냐면은 글씨가 작아서 절대 안 보여요. 좀 이따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의 투자 방법에서 지역주택 리스크, 그 다음에 주택조합 투자지 주의할 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도시개발 관련 제도인데요. 되게 많죠?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정비사업, 산업단지, 관광단지, 기업도시개발사업, 경제자구역, 역세권개발. 이것들이 전부 다 도시개발사업 중에 하나의 종류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보통 도시개발구역 이쪽을 많이 하거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하는 건 그 택지개발지 있죠. 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정비사업은 도정법에 따라가는 거고, 여기 관광단지는 관광진흥법, 기업도시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있어요. 경제자구역은 경제자구역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가고, 역세권 개발은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시중에는 역세권 개발하고요. 여기 역세권 개발은 틀려요. 제가 왜 강의할 때 보면 보통 TOD 개발 방식을 해가지고 그 기존에 있는 전철역이 있는 곳을 개발하는 방식이 있죠. 그거는 지구 단위로다가 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해요. 근데
만약에 허허벌판에 일반 철도라든지 신규 철도가 허허벌판에 생겼다. 그러면 그거를 역세권을 개발해야 될 거잖아요. 얘는 개발이 얘로 가는 거예요. 철도건설법이요. 그 다음에 이 철도건설법에 또 역세권 개발 등에 관한 법률이 또 따로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는 거 역세권 개발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다 철도건설법에다가 옆에다가 역세권 개발법이라고 하나 써놓으시면요. 딱 알아두세요. 이건 이제 신규 역사예요. 신규 역사. 그러면 신규 역사 개발하는 방법은 어떻게 개발할까 이렇게 보면 어디를 보시면 알면 광명 역사를 보시면 아세요. 우리나라 광명 역사가 대표적인 게 이 철도, 옛날 철도건설법에 따라서 만든 거거든요. 요게 철도건설법이 역세권 개발하는 방식이 조금 미비해요. 그래가지고 일반 철도만, 그러니까 이게 철도건설법이 일반 철도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범위를 확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역철도라든지 일반 도시철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세권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요. 그걸 역세권법이라 그러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하철부터 시작해서 도시철도, 광역철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대충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뭐냐면 사업 목적을 한번 보시면 좀 얘기인데 얘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에요.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는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금자리 주택을 만들었잖아요. MB정부 때 많이. 그럼 그건 뭐예요? 보금자리 주택지구는? 택지개발이에요. 택지개발을 뭐를 하는 거예요?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 그러니까 서울지역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에는 지을 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주변에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가지고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앞으로는 이건 신규로다가 안 만들고 이 문재인 정부는 뭐로 하겠다? 도시 재생으로 가겠다 그러죠. 그럼 이제 도시 재생으로 가는 거예요. 도시 재생으로 가면 어디예요? 얘잖아요. 정비사업. 얘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로 해요? 목적이 도시 환경 개선이에요. 네. 좀 틀려요. 보는 게. 그다음 이쪽은 이제 특별적으로 관련되는 거는 이걸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하나 내가 여기 조금 요거 강의할 때 하나 힌트를 하나 줄 건데 여기 기업도시 있잖아요. 예전에 기업도시가 8개가 지정됐다가 2군데가 날아가고 지금 6개 남았다가 한 군데 지지부진해가 지금 해제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고요. 지금 5개가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이 기업도시에는 기본적으로 산업교육형, 지식기반형, 관광 내재형이에요. 근데 예전에 만약에 저한테 강의를 들었다라면은 기업도시 투자하기 전에 강의를 들었다라면은 어디를 안 갈 것 같아요? 관광 내정을 안 가겠죠. 그렇죠? 제가 관광 내정은 뭐라 그래요? 레저 산업은 발달하려면 뭐 해야 된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 넘어서야지만 발달한다. 3만 달러 안 되니까 관광 내정 다 죽어버렸어요. 착공도 못하는 데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무주기업도시 같은 건데 무주기업도시는 사라졌거든요. 옛날에 8개 있을 때 사라졌을 때 걔가 관광 레저형이에요. 그럼 태안은요? 태안기업도시 관광 레저형이에요. 저쪽에 보면 해남이요. 관광 레저형이에요. 다 지난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 뭐냐면 산업교육형은 어디예요? 충주기업도시. 지식기반형은요? 원주기업도시요. 그러니까 원주기업도시 살아남았죠? 충주기업도시 살아남았죠? 그 나머지 다 관광 레저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광 레저형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읽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투자할 때 각종 기업도시가 이런 건데 투자할 때도 뭔가 메리트가 있겠죠. 네. 나머지는 이거 사업 시행자를 보시면요. 뭐 나머지 면적 같은 건 안 봐도 되고요. 아무튼 사업 시행자 보면은 여기 참 재미난 게 있는데 여기 관광 레저형이 되게 제일 커요. 면적이. 네.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 보면은 도시개발사업구역들은 국가부터 시작해 지자체, 부동산 개발회사, 투자회사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도 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은.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으니까 도시개발은 조합을 결성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으로 더 많이 포커스를 좀 맞춰줄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택지개발주 같은 경우는 국가, 지자체, 도시주택공사, 그러니까 LH만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조합, 시장건설, 토지주택공사가 하는데, 이번에 이 LH공사가, 이 토지주택공사가 LH공사예요. 랜드하우스잖아요. 그래서 LH라고 쓰는 거니까. 그럼 이 LH가 여기 그 정비사업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처음으로다가 정비사업을 재개발을 해요. LH가. 그게 성남에 있는 거예요. 성남에 있는데, 우리 투자연구반에 이제 가입했던 분인데, 이제 뭐 저희 카페에도 스텝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아버님이 그 성남 쪽에 여기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LH가 주택공사가 LH가 사업 시행자니까 어떻게 돼요? 100% 수용이요. 그러니까 재개발하면 원래 아파트 하나 받을 수 있잖아요. 못 받아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합 플러스 LH가 같이 들어가야 돼. 공동사업을 해야 되는데 LH가 그냥 올리 수용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왜 했냐면 LH가 그걸 왜 했냐면 시범 사업이에요. 처음으로 한 거거든요. LH가 보통 주거환경 관리 사업밖에 안 해요. 도로 넓혀주고 이런 거밖에 안 하는데 처음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재미난 게 여기 보면은 수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현상이 벌어질까는 여러분들 이제 잘 알아두셔야 해야 되는데 만약 수용을 딱 어디 가서 여기에 만약에 재개발을 하는데 LH가 뛰어들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주택을 갖고 있어. 단독주택을. 그럼 바로 뭐로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놔둬요? 네? 이러면 이제 수용권 못 받는 거예요. 보상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단독주택을 바로 근린상가를 개조를 해요. 그리고 상가주택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싸게 임대료를 줘도 뭐 한다? 상가주택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상가주택은 훨씬 높아요. 보상가가. 훨씬 높다고요. 보상가가. 그러면 거기에 똑같은 건데 거기에 있는 분이 땅을 갖다 갖고 있었는데 자기가 4층에 살고 나머지 지하 1층, 그다음에 1층, 2층, 3층은 뭐 했어요? 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상가죠. 상가주택인데 이제 상가 비율이 더 크잖아요. 50%가 넘어가면 뭐예요? 상가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 낼 때는 겁나게 많이 내죠? 우리가 세법에서는 많이 내잖아요. 보상을 받을 때는요. 다 상가로 치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물인데 옆에는 단독주택이야. 근데 이분은 한 72평밖에 안 돼. 옆에 있는 것도 똑같이 70평이야. 근데 옆에 있던 거는 3억도 못 받았고 이분은 10억을 넘게 받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상가주택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노하우도 좀 있으셔야 돼요. 그게 다 수용법에 나와요. 그것 때문에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재분열, 이게 지역주택조합하고 재개발인데 이거 차이를 갖다 잘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얘는 주택법으로 가는 거예요, 지역주택조합은. 얘는요, 도정법으로 가는 거고요, 재개발은. 그리고 여기 보면 목적이 무주택 또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마련 사업이에요. 되게 좋은 사업이에요. 근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얘는 사업 주체가 지역주택조합이에요. 얘는 정비사업조합인데 여기서 하나를 잘 아셔야 돼요. 얘는 지역주택조합이고요. 얘도 똑같이 조합이거든요. 얘는 사단법인이고요. 얘는요. 법인이에요. 일반 법인이에요. 얘는 사단법인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데 사단법인과 도대체 일반 법인의 차이는 뭘까? 똑같은 조합인데. 얘는요. 정비사업조합이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으로 들어와 있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비사업의 법인이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법인도 조합이니까 다 그 조합에서 일을 다 해야 돼요. 근데 얘는 법인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조합원으로 들어가면은 토지 건물 소유자 조합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의 뭘로 보는 거예요? 주주로 봐요. 주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공식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뭐라면 정관이라고 있어요. 정관. 이 법인 만들 때 정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사단법인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서의 조합을 만든 거니까 사단법인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러니까 얘는 법인이지만 사단법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요? 귀약이라고 불러요. 근데 법인을 설립할 때는 정관이라고 명시가 돼가지고 법인에 원래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는 인허가 받을 때밖에 안 들어가요. 이거 조합규약이요. 이 조합규약이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는 만약에 사업이 망가지면은 조합이 책임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업이 망가지면요. 조합원이 책임지는 거예요. 사단이 모여서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개인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취급한다고요. 그럼 여기는 봐요. 법인이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주주 성격이 강하다 그랬죠. 그럼 얘는 자기가 돈만큼 책임질 수 있어요. 여기는요. n분의 1이에요. n분의 1이라고요. 이게 무서워요. 근데 이런 사단법인과 일반 법인의 성격을 잘 모르니까 사업의 주체의 성격을 모르다 보니까 뭐예요? 이 지역주택 쉽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역주택조합에다가 조합원으로 돼서 여러분들이 주택조합에다가 돈을 냈어. 그래서 조합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가서 사업이 망가졌어. 그래서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망가지니까 여러분이 날려보겠죠. 그렇죠? 나는 열심히 돈 냈는데 그래도 망가져도 손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손실을 갖다 뭐 해야 돼? 다 n분의 1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얘는요.
얘는 24평도 있고 뭐 33평도 있고 40평도 있고 다를 거 아니야. 얘들은 따로따로 책임져요. 지분만큼. 틀린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얘는 n분의 1이고요. 얘는요. 지분만큼 그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그 책임,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은 n분의 1인데 나중에 분담금 낼 때 있잖아요. 분담금 낼 때는 24평 틀리고 34평 틀려요. 웃기죠? 네. 잘 되면은 뭐예요? 자본주의고요. 잘못되면요? 공산주의예요. 얘는요, 민영개발이에요. 얘는 저 공영개발 형식을 취하고 있죠. 왜 그래요?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옛날에도 민영개발했었어요. 지금은요, 2010년 이후에는 관리자 제도를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그 공영개발 형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저 동일한 지역에 거주 6개월 이상 무주택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주택 포함해서 한 채만 있으면 돼요. 두 채 있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제곱미터 두 채 있으면 뭐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85제곱미터 한 채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뭐 한다? 조합원 자격이 되는 거예요. 얘는 제한은 없죠. 얘는 시민관서가 시군구예요. 단 지구단위 계획은 시도가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서울시 같은 경우에 동작구가 많다면 누가 관할하는 거예요? 동작구가요. 심의기관 동작구예요. 이쪽은 시도거든요. 틀려요. 그래서 부서가. 아무튼 밑에 거는요. 조합 설립 여기 요건은요. 건설 예정 세대에서 50% 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사업 부지 면적 80% 이상 토지 사용 승낙서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끝난 거예요. 여기는 옛날에 사업 부지 면적 80% 이상 토지 사용 승낙서를 확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가 뭐라고 이제 바꿔요? 계약서로 바꾸죠. 토지 매매 계약서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예요? 서울시에서 지역주도 사업을 하려면은 최소한 계약금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계약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한번 잘 봐요. 여기는요, 조합 설립 인가 요건인데 그러면 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전에 건설 예대수의 50% 이상을 갖다 조합원을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럼 어느 지역주택조합 사업지가 있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더 피해가 더 커질 건데 토지대를 먼저 받거든요. 이제. 지금은 뭘만 받았어요? 업무 대행비가 먼저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앞으로 뭐 한다? 토지대도 같이 받아버려요. 왜냐? 토지 확보를 해야 되니까. 계약금 10%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잘 보세요. 만약에 500세대를 건설한다 그러면은 250명 이상 조합원을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모델하우스 있죠? 그쵸? 하나는 뭐라고 불러요? 모델하우스 정식 명칭이 분양 홍보관이라 불러요. 근데 지역주택조합은 분양 홍보관이라는 말을 못 써요. 왜냐면 분양 홍보관이 뭐냐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 가지고 원래 그 사람한테 분양할 때 모집을 하잖아요. 분양할 때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지고 공고를 하고서 모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는 어떻게 해요? 1층 슬라브 뚜껑을 딱 얹어야지 모집해야 해요. 근데 지역주택 사업은 토지도 확보 안 한 상태에서 모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양 홍보관이라는 말을 못 써요. 그래서 주택 홍보관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냥 밖에 가다가 겉에다가 주택 홍보관이라고 써 있으면요. 다 뭐다? 지역주택 조합 사업이에요. 이런 거죠. 이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잘 보세요. 내 사업지를 토지 사용 승낙서 받아놓고 뭐예요? 조합원 모집해놓고 업무 대행비 받아놓고 그렇죠? 그래놓고 나가지고 진행하면서 뭐예요? 토지 확보하라니까 뭐예요? 토지 떼내고 건축비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지역주택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 걸리면 그래서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위아포 토지 같은 경우는 매도 청구권이 있는데 여기도 완전히 강제 수용이는 얘는 강제 수용이 있어요. 그때 빨리 가죠. 얘는 토지 소유자 등의 75% 토지 면적 50% 이상만 확보만 되면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얘는요, 요건데 조합 설립 요건이에요. 얘하고 한번 따져보세요. 엄청 차이 나잖아요. 얘는 토지 사용 승낙서예요.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가 75% 이상 뭐예요? 동의를 해주면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예요? 여기보다 여기가 덜 해야 거예요. 그럼 토지 사용 승낙서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는 동의를 하게 되면요. 내가 재개발 조합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조합원이 이미 확보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는 거 이만큼 뭐가 돼요? 동의를 해주면은 매매계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긴 동의서가. 근데 여기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토지 사용승낙만 지금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미합보 토지 같은 매도 청구인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게 95% 이상 토지를 확보해야지만 매도 청구가 돼요. 여기는요, 강제 수용하거든요. 그래서 좀 틀려요. 이런 거는 좀 사업적인 측면을 봐야 되는데
이래서 솔직히 해서 이런 실제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 같은 경우에 95%를 토지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매도 청구를 해야 되니까 그 본동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예요? 확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7%를 확보를 해야지 뭐예요? 나머지 5% 매도 청구 날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 12% 중에 7%가 뭐가 돼버린 거야? 알박기가 돼버려야죠. 그런 거 좋아하시면 그런 데 투자하셔도 괜찮아요. 잘 보세요. 왜냐면은 만약에 이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PF 대출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억 대출을 받았어요. 서울에 땅값이 비싸니까 일단 1,000억이라고 봅시다. 1,000억에 보통 PF 대출 이자가 7%거든요. 1,000억에 7%면 얼마예요? 1년에? 네? 70억이죠? 잘 보세요. 한 5채 남았어. 나머지는 매도 청구 날려도 돼. 5채 남았어. 5채면 어떻게 구사하면 되잖아. 근데 이걸 까딱 잘못해 1년 가. 그럼 70억이 금융비용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여기 땅값이 5억인데 이 사람이 10억 불러도 어떻게 돼요? 주죠. 이게 전농동 지역주택 사업. 예전에 유명했어요. 예전에 지역주택 사업은요. 이 98년도기 전까지는 뭐였었냐면 100% 토지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100%? 근데 전농동의 지역주택 사람 중에 7사람 중에 7명이 끝끝내 버티고 있었던 거야. 7사람이 똘똘 뭉쳐가지고. 근데 그게 5년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은 막 안 팔아. 죽어 어떻게나도. 2억짜리 단독주택 갖고 있는데 10억을 불렀어. 안 파는 거야. 10억 준데도 안 파는 죠. 그러다가 98년 돼가지고서에 주택법이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95% 이상 확보하면은 매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7사람 중에 한 명만 사면 되죠. 그러니까 한 명만 조지는 거죠. 그렇죠? 그 한 명이 팔았어. 나머지 6명은요. 처음에는 100%일 때는 7명이 똘똘 뭉쳤지만 95%까지 95%에서 5% 뚝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6명, 7명 중에 한 명만 해결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똘똘 뭉칠 수가 있어요? 죽어도 깨도 못 미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원 가격으로 다시. 얼른 팔아야 되잖아. 나머지 매도 청구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 10억 불로다가 뭐예요? 그 3억 미하로다가 파신 분이 한 분 계신 거야. 그 다음에 그거 딱 매입했으니까 나머지 매도 청구 날릴 수 있잖아요. 그럼 시대대로 다 매도 청구하는 거거든요. 웃기죠? 10억 불로다가 똘똘 뭉쳤다가 3억밖에 못 팔고 파는 전형적인 사업이에요. 이게 매도 청구라는 건데, 요거는 개발 사업하는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좀 디테일하게 알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아무튼 그리고 전매 제한은요. 조합 설립 인가부터 사업 계획 승인 이후 입주할 권리 확보를 확보하는 기간 동안 전매 불가해요. 얘는요. 그래서 일단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고 나가지고 입주할 권리, 그러니까 사업 계획 승인 이후는 이게 그 확보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전매 불가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는 전매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주택 규모 같은 경우는 조합 세대 75% 이상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공급을 해야 돼요. 일반 분양분은 필요 없고요. 이게 규정인데 여기는 대신 임대주택 건축은 여기는 의무사항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는 뭐예요? 의무사항이죠. 재개발은. 그 다음에 세입자 보호대책은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 세입자 보호대책이 있어요.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 보호대책이 없으니까 누가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은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알아서 내보내야 돼요. 임대인이. 네. 그래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 앞에서 내용을 했으니까 한번 볼까요? 아무튼 지역주택 사업은요. 1970년도 후반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서 도입한 건데요. 재미난 거 하나 예를 들까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말고요. 네? 신정은 냉정하게 따지면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결국 뭐예요? 냉정하게 따지면 지역주택 사업이에요. 실제로 주택조합 사업으로다가 했던 게 압구정 현대아파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이렇게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크잖아요. 처음에 한 방에 못하니까 1단지, 2단지, 3단지, 7단지인가 막 이렇게 있을 거예요. 막.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주택 사업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상계동 가면요. 그 상계동, 중계동 일대 있잖아요. 이때 보면 아파트 되게 많죠. 그 중에 3분의 1은 다 지역주택 사업이에요. 옛날에 거기 허업한 논바다 밭이었거든요. 다 농지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옛날에 좋았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지역주택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때 당시 때는 80년대, 90년대는 어떻게 하냐면은 20명을 모아요. 20명 이상만 있으면 돼요. 20명 이상 조합원을 모집해놓고 토지대를 받아, 일부를. 그리고 여기다 계약을 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이런 지역주택 사업이 20명 모여 또 계약을 해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20명 모아가지고 계약을 해요. 그래서 지역주택 사업이
5개, 10개, 15개, 17개씩 뭉쳐가지고 연합주택조합을 했어요. 연합. 근데 지금 이제 그게 불법이거든요. 옛날에 그렇게 해서 대규모로 했어요. 그래서 상계동에 가면은 막 크게 해서 막 사업지가 막 1000세대짜리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옛날에는. 아무튼,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시공사로 선정할 주택을 건립하는 제도고, 77년도에는 직장주택조합도 함께 도입된 거고요. 일정 장애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저축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예요. 이게 청약제도가 생기면서 이것도 같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약을 안 만드는 사람은요, 안 듣는 사람은 이 지역주택조합을 통해서 뭐 한다? 주택을 공급했던 거였어요. 여기 지역주택조합은요, 지역주택조합에 직장주택조합, 리몰리딩 주택조합, 임대주택조합이 있는데, 여러분들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재건축을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재건축 전환이 왔어. 그래서 재건축을 가면 도정법으로 가는 거고, 리모델링 사업으로 가면 무슨 법으로 가는 거예요? 주택법이에요. 아니, 아파트를 리모델링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야 된다고.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은 뭐 한다? 도정법으로 가는 거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뭐다? 주택법으로 가는 거예요. 틀려요, 법이. 아직도 이거 리모델링 주택조합하고 그러면은 이 주택법으로 가는 것 같지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게 재건축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도정법으로 가는지 아시는 분들 무지개 많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여기 있죠? 동일 지역주택조합은 동일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소유자, 그 다음에 세대주인 주민이 20 이상이 설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동일 지역 범위는요, 2013년 8월 6일 날 바뀌었어요, 이렇게. 1부터 9군데 바뀌었어요. 서울, 인천, 경기. 그러니까 수도권 다 해요. 만약에 인천에 만약 지역주택 사업이 있으면 어디 간다? 여러분들 가서 조합원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권 다 묶어버리고. 그냥 어디요? 충남 묶어버리고, 그렇죠? 대전, 세종, 충남 묶어버리고, 충북 묶어버리고, 어디요? 전남 다 묶어버린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도로 보시면 돼요. 도로. 다. 그래서 묶어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직장주택조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요, 공동주택 소유자가 당해 주택의 리모델링을 해서 결성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임대주택조합도 있어요.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건설 매입하기 위해서 설립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거 단 한 건도 없어요. 근데 앞으로 해볼 만한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그러니까 임대주택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내가지고 뭐예요? 임대주택을 직접 매입을 하거나 건설할 수 있어요. 그다음 나중에 수익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서로 분배할 수 있고요. 사업 괜찮아요. 이거 임대주택 조합 사업으로 가게 되면은 저리로다가 2%대 저리로다가 융자도 받아가지고 건설 사업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때만 어느 정도 확보만 할 수 있으면 해볼 만한 사업 중에 하나예요.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주택조합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일반 분양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는 제도적 장점을 위해서 기반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게 왜 이렇게 인기를 끌었냐면 IMF 이전까지 전국 각지에 비교적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는 그러니까 서민들이 20명 이상 모여가지고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러면 더 재미난 거 한번 예를 들어드릴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약 지역주택 사업을 하는데 어느 지역에 가서 20세대 이상만 하면 되거든요. 20세대 이상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여가지고 섬에 인허가 잘 안 나오는 곳 같은 게 있어요. 인허가 잘 안 나오는 곳. 그런데 가가지고 여러분들끼리 한 20명 이상 모여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지역주택조합으로 전원주택 만들 수 있고요. 이게 다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런 것 쪽으로 안 하고 언니 도시 지역에 뭐만 때려줘요? 아파트만 때려줘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저는 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싶은데 거기서 아파트만 하고 있어요. 2000년 이후에는요, 기존 주택의 노후화로 주택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 도시 재정비 사업이 주택 공급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상대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은 위축이 돼버려요. 옛날에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냥 빈 땅이 많았을 때는 굉장히 많이 했던 사업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제일 많이 건설하는 회사가 서희건설이에요. 양지역에서 1번 출근하면 매번 장송고 울리거든요. 가보신 분 아세요? 왠지. 김포에 가면 사후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사업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대표적인 거예요. 가다가 지역주택 사업이 깨졌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서희건설이 통째로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조합원들이 거기 가서 매일 데모를 해요. 1번 출구 앞에 서희건설 본사가 있거든요.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야. 얼마만큼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면서 서희건설이
부채를 갖다가 했는데 부채가 지금 무지하게 많아요. 부채가 600%가 넘어요. 그럼 원래 PF 대출 안 되거든요. 근데 지역주택조합은 돼요. 왜 그럴까요? 깨지면 조합원이 돈 내잖아요. 이런 거 이게 이 차이인데 아직도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도 뭐냐면 조합원이 책임지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이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김포의 사후 지역주택조합 사업 인터넷 쳐보시면요. 요즘 말도 많고요. 장난 아니에요. 예전에 엄청나게 많았어서 이렇게요. 조합살림인가가. 근데 이제 그 후로다가 쭉 해요. IMF 터지고 나서 쭉 떨어져 버리죠. 예. 직장도 사업계획 승인도 옛날에 많았다가 쭉 떨어지는 거예요. 한때 제일 많았을 때가 거의 120건 가까이 왔었거든요. 사업계획 승인이.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 떨어졌죠. 이게 전국 통계예요. 전국 통계.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융위기 이후 지방 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오다 최근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주택공개 회복 기조에 따라 이렇게 좀 사업 추진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2005년부터 15년까지 6월까지 총 155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어요. 무지하게 많죠? 이게요. 통계가 없어요.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만든 자료예요. 요거밖에 없어요. 그 후로도 얼마쯤 설립인가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155개면은 한 지금부터 그러면 한 2년 정도 지났으니까 여기다 더 활발해졌으니까 한 200개는 될 거예요. 네. 조합설립인가 받아놓은 거만. 참고로 전국에 저희가 이제 그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는 사람들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통계를 갖다 조사를 해보면 한 전국에 한 사업지가 600군데가 넘어요. 네. 엄청나게 많거든요. 많아요. 아무튼 2015년 상반기 동안 33개 조합이 설립을 득하고 엄청나게 수준으로 올라온 거예요. 동일기간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도 88개가 많고요. 사업 추진이 완료되어 사용검사 입주까지 완료된 거 34개. 그러면 2005년부터 15년 요 사이에 거의 10년 동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게 88개. 여기로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입주는요? 34개.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보면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요. 여러분들 냉정하게 따져보면 어떻게 돼요? 설립 인가 받아놓고도 입주하는 확률이 얼마예요? 20%예요. 굉장히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라고요. 요즘 최근에 이렇게 지역주택 사업이 엄청나게 꾸준하게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거,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세대수들이 이렇게 좀 작았었어요. 이렇게 평균 세대수거든요. 이때는 좀 많아서 600세대가 좀 넘어갔어요. 그 한 해 좀 많았었고, 게다가 조금씩 올라가다가 2015년도 기준으로 한번 보니까 평균이 649세대예요. 그러니까 어지간 1000세대도 넘는 것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한번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이런 얘기 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뭐 장승배기역 앞에 보면요. 장승배기역 앞에 보면 지역주택 사업하다가 깨진데 지금 신풍역 주변에 모델하우스 적고 조합원 모집하고 얼마 전에 모집하고 그랬었거든요. 거기도 조만간에 깨져요, 사업. 근데 재미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주택 및 토지 소유자가 많은 곳이 있죠. 서울 지역이나 도시 지역 같은 경우 이런 데는 토지 확보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2012년도 12년도구나. 2012년도에 천안에서 하나건설이 지역주택 사업을 시공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재미난 게 뭐냐면 토지 있잖아요. 토지가 한 명 소유자예요. 그러면 얘가 토지 사용 써주는 순간 뭐가 돼요? 동의율 100% 되죠? 얘가 매매계약서 쓰면 어떻게 돼요? 토지 확보 100%잖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이런 자리는요.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있죠, 당연히요. 실제로 주변 시세보다 20% 싸게 부장했거든요. 2000년, 12년도에.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데는 투자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곳은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는 토지 소유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확보하기 어렵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주택 프로세스인데요. 되게 많아요. 복잡해요. 좀 간략하게 있어가지고 서면 요거를 누가 이렇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놓은 거를 갖다 제가 좀 캡처해가지고 갖고 온 건데 사업계획서 작성을 해, 조합이요. 토지 물색 및 추진이 구성을 합니다. 참고 여기 추진위는요. 신고 안 해요. 얘는 추진위 신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추진위가 구성되면은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얘는 추진위 구성해도 뭐한다? 신고 안 해요. 얘는 인허가 사항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그 다음에 건축계획 등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을 하죠. 지구 단위 계획을 가죠.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공사 도급계획 가계약을 하죠. 지주 대상 토지 사용 승낙서를 진구하죠. 80% 이상 토지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창립총회를 하는 거예요. 20명 이상. 최소 20명 이상 모여서 건설 예정소에서의 2분의 1이 확보가 돼야 돼요. 조합원에. 그 다음에 조합규약 만들고 사업시행 안건을 의결하고 조합장 임원 선출합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가가지고 뭐예요? 조합설 임가를 받는 거예요. 이때는 조합원 명부터 사업계획서 다 들어가야 돼요. 토지 사용 승낙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토지 매입 및 추가 조합원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미 뭐예요? 토지 확보 안 된 거죠. 그럼 이때부터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역주택조합이 여기서 요거 모집할 때 들어갔다면 이때쯤 오면 뭐 해야 돼, 이제? 토지대 납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토지대 착 납부해놓고 뭐예요? 여기서부터 안 가는 거죠? 계속? 그쵸? 토지 확보를 계속 못 하잖아요. 95%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는 일이니까, 진짜. 그냥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함정이에요. 이게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토지 확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확보 95%까지 확보하기는 뭐예요?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무지하게 까다롭거든요. 사업계획 승인은 어떻게 돼요? 주택 건설 대지 소유권 95% 이상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일단 조합 설립 인가 후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년은 못 하죠. 그쵸? 그럼 연장해달라고 계속 해야 돼요. 한 번 연장할 때도 1년, 1년씩 계속 연장을 해줘요. 근데 문제는 한번 볼까요? 이래다가 깨지는 사업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 못 받고 날아가는 깨지는 사업체 되게 많아요. 그거 보세요. 여기 토지 확보 됐죠? 사업진 깨지죠? 근데 조합을 해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일부 매입을 해놓은 토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금 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계약금 준 게 아깝거나 아니면 매입한 토지 같은 경우는 조합이 그대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사업이. 그래서 실제로 그러다가 깨진 데가 되게 많아요. 지구단위 계획 사전 자문 완료해가지고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사계약하고 착공 들어갑니다. 여기 재미난 게 있죠. 이 조합하고 등록 사업자가 플러스가 돼 있어요.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해 줄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전형적인 함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번 볼까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이 딱, 그러니까 조합설 인가를 받아가지고 딱 났으면은, 그다음부터 누가 붙냐면은 업무 대행사, 정비사업 대행자가 붙어요. 정비사업 대행하는 애들이. 걔들이 이런 것만 받아주는 애거든요. 그래서 그게 평당 내가 얼마 받을게 하고서 걔는 그 돈만 받고 나중에 빠져요. 착공 딱 들어갈 때 빠지거든요. 근데 조합은요, 완공 때까지, 준공 때까지 계속 누가 붙어 있냐면 업무 대행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합원 모집하면은 뭐 보냐면은 조합 가입비 명목으로 받아요. 그래서 보통 서울 같은 경우는 2천에서 3천만 원 사이를 받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를 받아요. 그럼 우리가 업무 대행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업무 대행비는 조합원 가입비인데 그걸 업무 대행비를 그런 식으로 받아요. 이거 받을 때 조합 규약에다가 환불 규정 집어넣으면 돼요. 어떻게 해요? 돈 쓴 거 있잖아요. 돈 쓴 것만큼 뭐 하겠다? 빼고 주겠다. 공제고 주겠다. 그럼 못 받아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게 조합 가입비를 갖다 무슨 생각하냐면 계약금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계약금으로. 이게 함정이에요. 근데 디벨로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 몇 억 갖고 서면 이 큰 사업 하려고 그러는 시행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업비를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쪽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투자자 입장이니까 그거는 알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납부해놨다가 예를 들어서 한 2년, 3년 지나고 그러면은 돈 받을 때 500만 원도 못 받으세요. 냉정하게 보시는 거예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한 명을 꼬셔가지고 데려와서 여러분들하고 바꿔치기 해야지 이 사람 돈을 받아오고 나올 수 있죠.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뒤에 가서 얘기해 드릴 거예요. 이 업무 대행사가 뭐 하는 사람들인지. 그 다음에 등록 사업자가 시공 도급 계획을 체결합니다. 착공 신고를 하고요. 입주자 모집하고요. 그 다음에 조합 일반 분양자 동호수 지정하고 그 다음에 사용 검사하고 입주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청산을 하거든요. 참고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라든지 여러분들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요. 나중에 무조건 영혼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영혼을.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100억이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담금, 추가 분담금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마이너스 100억이 생길 때 추가 분담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 분담금 나오는 거 하면 재미난 얘기일까요? 이 지역주택 사업이 어느 사업체에서 이제 준공을 했어요. 근데 추가 분담금이 1억 5천원 훅 날라왔어요. 사람들은 추가 분담금 못 내겠다가 나자빠진 거예요. 근데 재미날 거예요. 이 추가 분담금이 대부분이 뭐냐면요.
도급 공사비예요, 공사비.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를 받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누가 남아요? 건설사, 시공사 남죠? 시공사가 하다가 거기다 유치권 행사를 딱 하죠? 그쵸? 돈 안 주면 안 주면 돼요? 키 안 주면 돼요. 그거 시공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시공사가 유치권 행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1억 5천 더 내고서 가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n분의 1이라고요. 이게 추가 분담금 n분의 1입니다. 이게 골 때려요. 이쪽으로 가면요. 그래서 영혼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남는다. 다 돌려줘야 돼요. 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반포 1 주공아파트 같은 1단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면 워낙 대지 지분이 크니까 24평짜리 하나 재밌잖아요. 33평짜리 하나 3개는 못 가져가. 2개는 가져갔을 거야. 그래놓고 가져가면 얼마? 현금? 3억. 24평짜리 하나, 43평짜리 하나 가져가면 현금 8천만 원. 이렇게 나중에 끝난 거예요.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항상 뭘 봐야 되냐면 대지 지분을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대지 지분이 큰 거 보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항상. 그 다음에 요거는요, 주택, 조합의 사업 구도인데요. 10분간 쉬셨다가요, 요 다음에 요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거를 이해를 해 놓으시고, 섬에 요거, 이제 여기 조합원 참여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야지만이 대충 여러분들이 뭐냐면 사업 구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구도의 맹점을 빨리 아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언제 투자하는,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지역주 투자 사업에 투자하는 건 딱 언제? 사업계획 승인 끝난 거를 투자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뭐 할 수 있다? 전매할 수 있잖아요. 조합 설립인가 받고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는 전매 못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전매가 풀려지는 게 언제?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전매가 풀리니까 입주할 때까지 마음대로 팔 수 있거든요. 네,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꾸로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그럼 사업계획 승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쵸? 담당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담당 부처가? 구청. 구가 있으면 구청. 구가 없으면 시청, 군청에다가 문의하시면 돼요. 누구가 하면 주택과에 하나 있죠? 주택 재건축과 하나 있어요? 주택과나 주택 재건축과? 이런 데도 문의하면 돼요. 담당 부서 가르쳐달라서 이거 사업계획 승인 받았어요? 그러면 다 알려줘요. 그 전화 한 번 해도 알 수 있어요. 그건 투자는 괜찮아요. 그 정권은 어렵다 이거예요. 그렇게 아시고요. 좀 쉬셨다가 요 다음 시간에 요 사업구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참여자부터 시작해서 참여자들 알고 있어야지, 이 참여자를 알고 있어야지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단계인지 와 있는지 알아요. 네. 그래서 좀 알고 10분간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주택조합의 사업구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